이제 챕터를 바꿔서요. 강제집행 절차의 진행으로 넘어가요. 지금 어디까지 이야기를 했냐면 요 집행문 부여 요 단계까지 이야기하고 지금 이제 집행 이제 개시하는 거죠. 그래서 집행할 주체에 대해서 강제집행 신청을 하는 거죠. 강제집행의 개시에 대한 요건 앞에서 조금씩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강제집행 신청을 하면 개시 신청을 해서 이제 개시가 된다라는 것은 계속 또 그림 몇 번 가르쳐 줬지만 이 집행 신청을 개시 신청을 강제집행 개시 신청을 어떤 대상 부동산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해서 하느냐 채무자의 유체동산에 대해서 하느냐 채무자의 이제 채권에 대해서 하느냐인 거죠. 주로 이제 금전 채권을 가지고 그것에 기초해서 하는 강제집행을 우리가 생각하는데 비금전 채권 지금과 같은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이전 등기의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것은 금전이 채권이 아니라 비금전 채권이죠. 이런 경우는 그 이전 등기 하라는 요 집행을 하는 것이니까 이쪽하고는 차원이 틀린 거죠. 지금은 우리가 금전 채권에 대한 것을 전제로 한 집행을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의 경우는 압류해서 경매해서 배당받는 거 있죠. 채권의 경우는 이 경매라는 현금화가 이 채권의 경우는 계속 얘기하지만 추심명령, 전부명령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집행이 개시돼서 실제 집행이 되는 이 단계로 가는 거죠. 다만 이제 오늘은 또 새로운 거 조금 얘기를 진전시키면 이런 재산을 파악한다는 전제, 있다는 전제인데 사실은 파악하기도 힘들고 뭐 이런 상황. 형식적으로 없는데 뭔가 숨겨놓은 상황. 뭐 이런 것도 우리가 상정할 수 있죠. 이건 너무나 스무스하게 가는 거예요, 지금. 근데 꼭 이런 건 아니죠. 재산이 확실히 파악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또 배울 거예요. 그래서 재산을 파악하고 확보하는 거. 그 다음에 빼돌린 재산 찾아오는 거. 민법적으로 채권자 취소권 등 뭐 이런 경우를 생각해야죠. 그래서 지금 재산 책임재산이라고 그래서 이 부동산이면 부동산, 유체동산이면 유체동산, 채권이면 채권이라는 이 채무자의 책임재산이라는 항목. 즉 지금 우리가 앞에서 민사집행을 주관하는 민사집행의 주체에 대해서 배웠는데 민사집행의 객체로서 책임재산을 이제 앞으로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또 이야기를 확대시켜 나가는 건데 책임재산이라는 것은 채무자의 재산인데 그 채무자의 재산을 추적해서 밝히고 대상으로 삼으려면 그렇게 심플한 게 아닌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할 거냐 이런 측면이 하나 있고 또 하나 측면은 책임재산에서 제외시켜주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이 월급은 2분의 1 이상 압류하지 못한다. 퇴직금 등은 2분의 1 이상 압류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봉급채권, 이 채권에 대해서 압류가 금지되는 뭐 이런 거. 동산의 경우는 생활필수품 같은 거 이런 거는 압류가 금지된다. 압류가 금지되는 재산 이런 개념을 또 배워야 돼요. 그래서 그런 책임재산을 둘러싼 그런 국면이 이제 또 한번 나오게 되니까 조금 이야기를 해두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시 돌아가서 지금은 이 압류한다. 이게 결국 강제집행이죠. 강제집행인데 집행권한을 가지고 하는 건데 그 상황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냐면 저번 때 조금 얘기하고 또 나중에 얘기하는 보전처분이라고 그래서 애초부터 이렇게 확정된 판결을 단계에서 집행하는 것을 상정할 수도 있지만
소송을 제기하기 전 단계라든지 소송 도중에 가압류를 걸어놓고 채무자의 재산이 확정된 판결을 받을 때까지의 시간적인 흐름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해서 가압류를 걸어놓고 가압류 걸린 상태에서 이 판결 절차의 진행이 막바지에 가서 확정이 되면 그 가압류 걸어놨던 것을 본압류로 이전한다 이런 말을 써요. 그래서 그때 질문 때문에 조금 그게 이렇게 합쳐져서 얘기하다가 정확히 안 전달됐는데 가압류 자체에 걸어놨던 재산을 확정 판결에서 이제 본압류로 이전한다는 말을 써요. 본압류로. 그래서 요 단계로 올 수 있게 그 가압류 걸어놨던 게 그 대상에 대해서 확정 판결로서 이 본압류로 이전하는 이런 단계에서 애초부터 지금 우리 보전 처분을 생각한다면 그런 과정도 있을 수 있어요. 지금은 그런데 일단 그거 무시하고 확정된 판결 등의 집행권한이 있다는 전제에서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한편 보전 절차로서부터 시작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는 있다. 이런 정도예요. 그래서 흐름 그렇게 알고요. 하여튼 강제 집행에 대해서 집행 요건으로서는 이론적인 거고 지금 실정법에서는 이제 실제 들어와서는 집행 개시의 요건으로서 우리가 여기서 등장하는 요건을 갖춰야 되죠. 그래서 의미를 여기 써놨어요. 강제 집행을 개시할 때 집행기관이 그 구비를 판단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으로서 물론 집행권한과 집행문을 가지고 오겠죠. 뭐 그건 그러니까 집행 요건이자 집행 개시에서도 와야겠죠. 근데 그때 특별히 집행 요건이라고 하는 거고 여기서 등장하는 집행 개시의 요건으로서는 강제 집행 개시의 요건은 강제 집행의 이론적 정당화 근거인 강제 집행의 요건에 대응한다. 강제 집행 요건을 판단하는 권한은 대부분 집행기관이 아니라 판결법원이 확정된 판결을 갖고 집행문을 부여해주고 그 법원 사무관 등이. 그렇지만 이제 여기에서 강제 집행 개시 단계에서는 강제 집행을 담당하는 기관이 요건을 판단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확정기한이 도래했다든지 반대급부 또는 제공이 있은 것 등은 여기서 체킹을 한다라는 것이죠. 확정기한이 도래했다. 불확정기한은 어디서 체킹해요? 집행문 부여 단계에서 체킹을 해요. 근데 확정기한은 그냥 딱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거니까 여기서 그냥 확인해도 돼요. 불확정기한은 여기서 확인하려면 어려우니까 뭔가 좀 더 따져봐야 되니까 여기서 하는 게 아니라 집행문 부여 단계에서 해서 와야 되고 확정기한 같은 것은 여기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상환이행에서의 반대급부의 제공 여기서 한다는 거죠. 선이행은 집행문 부여 단계에서 한다라는 것 등 다시 반복되는 이야기죠. 이유는 뭐예요? 그렇게 높은 법적 판단이 필요한 것은 아닌 것 내지는 권리 확정기간이라는 것은 판결한 그 판결 절차에서의 주체가 판단하면 안 되는 그런 것 등은 불합리가 생기는 경우 등은 여기서 집행 개시 단계에서의 강제 집행을 개시하는 단계에서 집행을 담당하는 기관이 판단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하여튼 처분권주의가 민사 판결 절차에서 등장하는 처분권주의가 집행 개시 단계에서도 작동하니까 신청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직권으로 한다라는 게 아니고 강제 집행 개시에 대한 신청은 있어야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신청과 동시에 강제 집행이 개시되는 건 아니고 현실적으로 강제 집행을 개시하는 데는 여러 가지 요건을 체킹하는데 그것을 강제 집행 개시를 하기 위한 개시 요건이라고 한다. 집행기관이 그 구비 여부를 판단하는 민사집행법상의 요건이다. 아까 집행권한과 집행문은 이론적인 요건인데 반해서 이건 실정법적으로 나타나는 요건이다. 그래서 적극적 요건으로
집행권이 송달돼야 돼요. 강제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채무자한테 이것을 알려야 돼요. 집행 전 또는 늦어도 집행 개시와 동시에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그래서 저번 때 그 승계집행문 양식으로 나온 거 말고 그 앞에 법원에 가서 이렇게 체킹해서 집행문 부여 신청하는 것에 보면 확정증명 뭐 이런 것도 있었던 그 양식 하나 있었을 거예요. 그때 이제 아예 확정됐다라는 증명을 같이 신청을 해서 집행문 부여 신청과 함께 체킹하도록 되어 있는 게 그런 거예요. 근데 판결은 원래 2단계 요 이전에 이미 판결문을 송달하고 확정이 됐었을 거니까 굳이 여기서 송달한다라는 것을 다시 할 필요는 없어요. 판결문의 경우는 판결 절차에서 선고한 다음에 송달하잖아요. 그것만 확정증명 받아오면 돼요. 송달돼서. 그러니까 그 양식에 승계집행문을 직접 쓰는 양식 말고 저번 때 보여준 그 앞에 있는 양식에 확정증명, 송달증명도 있었을 거예요. 집행문 그 그림 양식 보면 집행문, 그 다음에 송달증명, 확정증명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그 한 번에 세트로 이렇게 받아갖고 와서 하면 되도록 이렇게 세 개가 같이 제시되고 있는 그 양식을 볼 수가 있었을 거예요. 예외적으로 가압류 가처분 명령은 신속성, 긴밀성, 은밀성 이런 것 때문에 송달하면 안 되죠. 오히려 송달하면 알게 되잖아요. 이거는 가압류 가처분은 그건 밀행성, 뭐 신속성 이런 것 때문에 송달 안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송달을 해주고 집행이 들어가야 된다. 일반적으로는 가압류 가처분의 경우는 뭐 아니지만 일반적으로는 송달해주고 들어가야 된다. 강제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집행증서의 경우는 항상 공증인이 다른 거와 달리 법원이 주재하지 않고 공증인이 주재한 절차이기 때문에 별도로 항상 뭔가 설명이 추가돼요. 그래서 그런 걸 잘 알아야 되고 실제 집행증서가 이금융권 사채성 이런 데서는 널리 쓰여요. 여러분이 그냥 개인 대 개인 돈 빌려줄 때는 그냥 아무 없이 빌려주고 나중에 띄는 경우 그 돈 빌려줬다가 개인 대 개인끼리 트러블 나는 건 또 실제 내가 판결 절차 공부할 때 얘기했지만 채권 채무 관계를 다툰다기보다는 사실상 못 갚으면서 나오는 트러블이지 채권 채무를 다투지는 않을 거예요. 하여튼 채권 채무의 다툼이 있으리라고 보이는 것은 나중에 판결 절차를 통해서 집행권을 획득해야 되는데 집행증서는 미리 그걸 확보해 놓는다는 의미에서 간이한 집행권원의 취득 수단이 돼서 그 사채성의 금융시장에서는 널리 쓰여요. 그래가지고 공증인 제도 이런 거를 여러분이 조금 더 많이 알아야 되는데 저번 때 얘기했듯이 현재 변호사 자격자가 유일하게 이제 공증인이 되는 거지 다른 시험으로 된다든지 전직 뭐 법원 공무원을 했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는 길은 없어요. 여기는 별도의 시험 있지도 않아요. 변호사 시험. 그 다음에 변호사 자격자 중에도 최고 높은 자격 10년 이상자만이 될 수 있어요. 공증인은 현재 10년 베테랑만이 돼요. 근데 또 공증이라는 것은 아무리 변호사라도 실제 공부해본 바도 없어가지고 그냥 당연히 변호사라고 잘하느냐 할 수 있느냐 뭐 그건 좀 의문인데 하여튼 고도의 어떤 그 책임감이라든지 어떤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10년으로 지금 걸어놓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가 여러분이 이제 변호사 될 때는 공증인도 내 생각에 여자 약국 약사가 좀 따분한 면이 있는데 이 공증인이 공무원처럼 그 사무실에서 항상 있어야 돼. 물론 두세 명이 하면서 돌아가면서 한다라는 개념이 있으면 되는데 하여튼 이게 장소를 이탈하면 안 돼요. 대신 사인하고 해서 문제가 돼요. 여러분이 대신 그 사인을 현장에서 공증을 서류 갖고 온 사람을 대면해서 해줘야 되는데 이 사무실에 앉아 있는 게 참 그러니까 안 그러다가 그럼 손님이 왔을 때 어떻게 하냐 미리 사인을 해놓은 용지를 그냥 뒤에다 붙여서 현장에 선 것처럼 하다가 많이 지금
그런 것을 과거에는 관행적으로 했는데 요새 못하게 해가지고 그 감찰 나가서 많이 걸려요. 하여튼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보는 그 공증사무소는 그 순수 전업으로 하는 공증인을 거의 여러분은 못 보고, 전국에 한 60몇 명 있어요. 그냥 공증인만 하는 거예요. 소송 업무를 안 하고. 그러면 소송 업무를 하면서 공증까지 하면 수입이나 여러 가지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전업 공증인을 하는 경우는 지금 많지는 않아요. 근데 뭐 경우에 따라서 60몇 명이 있어요. 정원이 98명인가 있는데 못 채우고 있어요. 그건 전업으로만 하는 거예요. 변호사 업무는 지금 하면 안 돼요. 그걸 해서 하겠다면. 그리고 여러분이 주로 보는 건, 시내에서 보는 건 이제 법무법인 등이 공증 업무까지 같이 인가를 받아서 하는 인가 공증인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전국에 한 200 몇 개 사무소가 있어요. 점차 그걸 줄여서 전업 체제로 가려고 하고 있어요. 과도기적으로 지금 그런 인가 받아서 하는 변호사 업무와 공증 업무를 같이 하는 그런 경우가 지금 기존에 과도기적으로 있었는데 많이 줄이고 있어요. 하여튼 공증인법에 이런 특별한 절차가 있으니까 아울러 설명을 해놨어요. 그렇게 한 다음에 판결의 집행이 그 취지에 따라서 채권자가 증명할 사실인데 메인 때 또는 판결에 표시된 채권자의 승계인을 의하여 하는 것이나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해서 하는 것일 때는 판결 이외에 여기다가 집행문을 채무자의 승계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한 집행문이 아니고 이 경우에 있어서 승계적인 이런 집행문의 경우는 채무자의 승계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집행문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에게 송달할 필요는 원칙적으로는 없는데, 이런 경우에 승계적인 뭐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새로운 등장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 새롭게 등장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집행문, 승계 집행문 등을 송달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발상은 어때요? 일반적인 단순한 집행문은 굳이 그 판결문 송달 받는 자가 동일이니까 집행문 송달을 굳이 안 해도 문제될 건 없는데, 그 변동이 있을 때는 새로운 등장하는 사람한테 너 집행 지금 당하게 생겼다라는 것을 알려야 되니까 송달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런 정도 하면 되죠. 그 다음에 증명서 그런 승계 조건 성취라든지 승계 증명서도 보내고, 그 다음에 강제 집행은 집행을 받을 사람이 이행기가 있을 때 이행기가 지난 뒤에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만 불확정 기한의 도래는 앞에서 집행문 부여의 요건이라고 했죠. 집행문 부여의 요건. 이 경우는 그러니까 확정 기한의 경우에 집행 개시 요건으로서 그 이행기가 도래한 것, 그것이 요건이 된다. 그 이야기죠. 그 다음에 집행함에 있어서 담보가 걸려 있을 때는, 담보 제공이 걸려 있을 때는 담보를 제공했다는 것을 제출해야 되죠. 즉 집행 개시의 요건이 되는 거죠. 지금 집행 개시의 요건을 이렇게 조문에서 규정해서 민사집행법에서, 아까 그래서 강제집행 개시의 요건은 민사집행법 자체의 조문상의 요건이다라고 한 게 이 이야기죠. 지금 조문에서 이렇게 있으니까 여러분이 조문을 찬찬히 찾아서 이렇게 조건으로 제목을 다뤄놓은 그것을 확인하면, 또는 여러분이 직접 그렇게 해보면 이런 강제집행 개시의 요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문을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강제집행 개시의 요건인데,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의미에서 내가 도해를 했으니까 보면, 확정기한, 불확정기한에 있어서 불확정기한은 넓은 의미의 조건에 해당해서 조건 성취 집행문으로 가야 된다는 것으로 이미 계속 여기서 집행문 부여의 요건이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예컨대 불확정기한은 뭐예요? 여러분이 민법 총칙 때 배웠던 건데, 뭐 갑이 사망한 때 이런 거는 불확정기한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중에 집행 개시에서 따지기에는 조금 뭔가 더 따져봐야 되고 하니까 아예
이 불확정 기한은 집행문 부여 단계에서 따져라. 다만 확정 기한은 2010년 8월 1일이면 8월 1일, 뭐 2014년 뭐 3월 20일이면 3월 20일을 지금 집행 개시 단계에서 따져도 확실한 거니까 이때 따져라. 집행 개시의 요건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아까 해제 조건은 채무자가 청구 이의소로 주장할 것이다. 뭐 이런 거 다시 한번 설명을 해놨네요. 그다음에 반대 의무의 상환적인 반대 의무, 선의행 말고 상환적인 반대 의무에 있어서는 강제 집행 개시의 요건이다. 41조 1항이 나오네요. 아, 요조문이네요. 지금 아까 말했던 게 여기 이제 나오네.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청구권의 집행은 주택임대차보호법 3조의 2. 건물 인도가 상환급부라고 해도 건물 인도가 필요하지 않다. 집행 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않고 있다. 아까 본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다만 배당금 수령할 때까지는 건물 인도를 마쳐라. 집행 개시의 요건은 아니지만 배당금 수령할 때까지 건물 인도를 마쳐야 한다. 그 보증금에 대한 집행에 있어서 배당금 수령할 때까지 인도를 마쳐야 된다. 뭐 그런 이야기까지 이해를 하고요. 여러분 따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든지 임대차만 따로 실무적인 거 뭐 배우는 수업이 있어요? 뭐 부동산 등기법이라든지 또는 임대차에 관한 뭐 그 특별법 무슨 민사 실무 중에 한 꼭지도 안 배우나? 연수원에는 그런 게 한 타임 배우는 것 같기도 하던데 언뜻 보니까 여기는 부동산 등기법 없죠. 없지. 그다음에 주택임대차법은 민사 뭐 실무 이런 데서 한 꼭지쯤 안 배워? 한 번쯤 뭔가 한 학기 내내는 아니더라도 뭐 한 타임 정도 없어? 있어? 거기서 이런 거 나올 수도 있겠네. 그럼 실제 임대차 보증금 막 이런 거 집행 막 들어가고 거기 막 가짜 임대인 만들어서 소액 임대차 보증금 우선 변제 그거 확보하려고 막 거기 난리 나지. 막 저번 때도 한번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조그만 집에 막 세입자를 막 5-6명 친척 동원해서 다 소액으로 쪼개가지고 갑자기 막 다 보증금 걸어놓고 있는 것처럼 이 경매 붙여서 나오는 게 소액이 다 빼가 버리니까 서울에서 얼마인지 몰라도 뭐 서울은 좀 크겠고 지방은 좀 작겠지만 뭐 한 뭐 소액으로 해서 그 최우선으로 보장되는 금액 내로 막 다 만들어 놓으니까 그 공중 채권자가 기가 그 단계까지 갔는데 막 가짜 채권자들 그러니까 가짜 임차인들이 등장하면서 소액으로 먼저 우선권도 최우선이니까 중간에 벙찌면서 허탈해하는 뭐 그런 그 가짜 속아내는 게 쉽지 않고 그건 뭐 처음에는 알 길도 없는 거야. 갑자기 나와버리고 서류가 약간 조작적으로 해서 소액으로 임차인이 있는 것처럼 막 친척들 동원해 버리니까 그러니까 거의 땡깡 수준이니까 사실상 경매 받은 사람이 막 한 5천만 원쯤은 떼일 생각 한다는 거야. 그런 사람들. 그쪽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서 한 서너 개 건으로 한 5천만 원이라도 빼가는 식으로. 뭐 당하는 사람은 또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 생으로 살든지 뺏기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가짜로 만들면서 뭐 하는 거는 또. 그러니까 우리 집행법의 이 이념은 뭐야? 강제집행 이념은 사실은 채권자의 어떤 효율적인 권리 실현이 하나의 큰 이념인데 다만 나는 채무자의 어떤 기본적인 보호 이런 것도 생각은 해야지. 이쪽만 너무 생각하면 어떤 효율적인 실현만 생각한다면 채무자 뭐 그런 형평 같은 거 근데 그래도 채무자의 아까 뭐 압류금지 재산 같은 경우는 채무자의 어떤 기본 생계 뭐 이런 것도 생각하고 하는 건데 좀 아까 같이 막 가짜로 만들어내고 하는 거는 아무리 채무자가 불쌍하달까 안타깝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상환적 급부는 계속 반복되네. 돈 받으면서 건물 인도하라 라는 거 이거는 집행 개시의 요건인데 지금 보증금 반환 청구권 이 경우 계속 이 경우는 인도가 불필요하다 뭐 이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은 그거는 오히려 집행문 부여로 의사표시 효력이 발생하므로 263조 2항 그래서
집행문 부여의 요건으로 했다. 집행 개시 자체의 개념을 투입시킬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확정된 판결로서 이렇게 해서 집행하는 것이 그냥 종료되는 이런 개념에서 시간적인 간격이라는 것을 있을 수가 없으니까 집행 개시라는 개념 상정하지 않고 하니까 집행문 부여 요건으로 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대상 청구라는 개념에서 본래 청구권이 집행불능됐을 때 그것에 가름해서 하는 대상 청구에 대해서 이 경우에 불가능하다는 것을 집행 개시의 2단계에서 증명해서 대상 청구의 집행에 필요한 그런 경우에 청구권의 집행불능은 여기서 개시 요건으로 작동한다까지죠. 그래서 이런 정도 계속 반복되는 얘기,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재판에 대해서 그런 거죠. 그다음에 대상 청구에 대한 요 집행 개시의 요건, 거기까지가 쭉 설명이 됐네요. 그 관련되는 조문이 41조 2항에서 집행불능이 된 때가 집행 개시의 요건이 지금 되고 있다라는 것을 연습책에서 한번 또 다루고 있는 걸 잠깐 언급했으니까 나중에 시간 되면 그쪽 가서 볼 사람은 보면 돼요. 그다음에 소극적 요건으로 집행을 개시함에 있어서 소극적 요건으로는 집행장애 사유라고 해요. 집행장애 사유, 소극적 요건으로 이 강제 집행을 하다가 일반 집행 내지는 포괄 집행인 파산, 회생 이런 절차가 등장해버리면 그쪽으로 가요. 그러니까 이 일반 개별 집행은 개시를 하지 못하거나 개시하더라도 그 상태가 효력을 잃게 돼요. 그러니까 파산 절차, 회생 절차 등이 우선하는 거고 그게 포괄 집행, 일반 집행이니까 이 개별 집행인 민사 집행은 하다가도 그쪽으로 가야 되니까 이쪽 진행이 장애 사유가 돼서 할 수 없고 애초부터 이제 개시도 할 수 없고 애초부터 개시할 수도 없고 도중에도 취소당하고 그쪽 가서 포괄 집행, 일반 집행으로 해야 되고 이런 개념으로서 집행 장애 사유로서 개개의 파산 채권자는 강제 집행 등은 개시할 수 없어요. 포괄 집행, 일반 집행으로만 이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잠깐 나왔던 집행 정지 또는 취소 서면의 제출 이런 거와 관련된 이야기가 펼치는데 이 부분이 조금 조문을 이제 천천히 읽어봐야 돼요. 집행이 정지되는 이런 경우에 대해서 다시 설명할 거예요. 근데 집행이 정지되는 이 상황은 다시 설명할 거예요. 그 다음에 집행채권이 압류되거나 가압류된 경우 이 경우도 보세요. X가 Y한테 돈 받을 게 있는데 Y에 Z에 대한 이 채권을 이렇게 해서 이제 요게 이 집행채권 하는 채권자고 여기 집행채무자인데 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이 채권을 예컨대 압류하거나 가압류하거나 뭐 이런 지금 상황에 있어서 어떤 상황을 지금 설명하려고 하냐면 요 X에 대한 또 다른 채권자 A가 등장하는 경우에 X에 대한 채권자 A가 그러면 이 사람이 이걸 또 압류를 했어요. 이 사람이 이걸 전제로 이렇게 뭐 압류를 한다든지 집행을 막 하려고 하는 게 이거에 의해서 영향받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상황은. 그러니까 내가 돈 받을 거 있는 걸 갖고 막 집행을 하려고 하는데 나의 채권자가 내가 그 채권을 묶어버리면 내 집행을 못하느냐 하느냐 집행 장애 사유가 되느냐 아니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상황 복잡해요. 내가 받을 채권을 갖고 채무자 Y에 대한 어떤 재산 등에 대해서 집행을 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이걸 탁 내 거를 걸었을 때의 상황이에요. 그래서 집행채권자의 채권자가 그러니까 지금 그림으로 치면 X의 채권자인 A가 집행채권을 지금 집행채권은 이게 집행채권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게 집행채권이 되는 거죠. 이것을 압류 등을 했을 때 압류의 효력으로 집행채권자인 X는 이제
이걸 이렇게 해서 이걸 할 수 있느냐 해서 집행 장애 사유가 된다. 그러니까 X는 집행을 할 수 없는데 다만 그 집행 장애 사유의 의미는 두 번째 패러그래프는 뭐냐면 여전히 집행 채권을 압류한 채권자를 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의 의미예요. 그래서 보면 여기 그림 그려놨네. 이 집행 채권을 갖고 그러니까 다시 설명해. 이 채권을 갖고 이렇게 강제 집행 나가려는데 거꾸로 자기가 또 이렇게 압류가 걸려서 당해버리니까 그럼 이걸 어느 정도에서 하느냐인데 강제 집행을 개시함에 있어서 장애 사유로서 소극적 요건인데 이때의 장애는 압류는 할 수 있지만 지금 판례는 추심명령, 전부명령 같은 것은 안 되지만 압류 정도는 해도 괜찮다. X가 요 재산 등에 대해서 내지는 채권 등에 대해서 압류는 하는 건 괜찮다.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은 안 되고 봐봐요. 추심명령, 전부명령하고 압류는 어느 단계예요? 그걸 잘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집행법 그림을 지웠네. 집행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압류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예요? 현금화로서 부동산 강제 집행은 경매를 붙이고 예컨대 채권의 경우는 추심명령, 전부명령을 받고 그 다음에 변제받는, 배당받는 이런 수순에서 지금 어디까지는 괜찮은 거예요? 압류하는 것, 보통 압류한 다음에 채권의 경우는 압류 플러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지문을 보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 그래서 그게 동시에 이루어지는 게 일반적인데 개념은 구별되는 거예요. 선행적인 단계인 압류가 있고 압류 다음에 추심이나 전부명령의 2단계가 있는데 그게 지금 거의 한꺼번에 신청이 들어간다. 한꺼번에 그런 결정이 내려진다의 의미로서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었다.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었다. 이렇게 한꺼번에 쓰는데 단계는 압류는 1단계고 추심이나 전부명령은 2단계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판례가 말하길 네 채권이 묶였을 때 이 채권을 전제로 강제집행을 함에 있어서 그게 장애 사유가 되지만 그 장애의 의미는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할 수 없지. 그걸 갖고 압류 정도까지는 괜찮다. 압류 정도까지는 괜찮다.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되겠죠? 그림 이해돼요? 이게 4명이 나오니까 되게 헷갈리네. 그러니까 채권 압류 명령은 비록 강제 집행 절차에 나간 거긴 하나 전부 명령과는 달리 즉 압류 명령은 1단계고 전부나 추심 명령은 2단계인데 그 전부나 추심 명령 단계까지는 가는 것에서의 집행은 장애 사유가 되는 의미에서 안 되지만 압류 정도 하는 것은 그런 정도는 집행을 방해하는 게 즉 X가 이 채권을 이걸 갖고 이걸 압류한 게 자기 압류당한 것을 방해하는 것까지는 볼 건 아니다. 뭐 그 이야기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강제 집행의 이제 정지, 취소 이 사유가 이제 서면을 제출하면 이제 정지, 취소 이게 집행의 장애 사유가 되는데 요거가 조문을 좀 더 분석해야 될 필요성 때문에 다시 한번 쭉 한 챕터를 별도로 설명을 했는데 시간상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기서부터 다시 할게요. 집행 정지 취소 여기까지 수고했어요.